네, 반갑습니다. 자치분권대학 2023년 가을 학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중에서도 권력구조 혹은 지방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용들은 지방정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의회와 또 집행부의 단체장에 대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과 또 이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지는 제도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지방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중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단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으로 현재는 강단체장 약의회라고 하여서 단체장이 이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 구조를 이야기할 때 단체장 중심주의 혹은 단체장 지배의 구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학계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단체장이 권한을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사회,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이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을 하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로서의 결정권과 또 통제력을 혹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장은 시민사회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에서는 단체장이 지배적인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권력구조를 보면 중앙정부가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의 시민사회들은 아주 조직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강단체장, 단체장이 지배적인 그런 권력구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지방에 있어서의 권력구조들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 선거제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선출하는 행위 절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이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어서의 권력 구조들을 혹은 정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은 광역시도 17개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 선거들을 또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하여서 이러한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또 선거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한 이후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선거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로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가 주로 소선거구 제도이면서 광역
국가과 또 전국 단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중선거구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 추가로 하여서 이러한 이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대 양당이 지배적인 그러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 소수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비례대표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거제도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국회라든지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 비례대표제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하나 이러한 선거구 제도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부분들은 선거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공정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승패와 관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거구를 획정을 할 때 있어서의 게리맨더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이 선거구 제도와 관련하여서 하나 볼 것은 각 선거구에 있어서의 대표성의 정도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다수 대표제를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을 선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소선거구 제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반면에 중선거구라든지 대선거구 제도에 있어서는 대표 제도가 2명 혹은 그 이상을 선출함으로 인하여서 소수가 대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소수 대표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선거구 제도와 관련하여서 비례대표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유럽 국가에서 만들어졌던 선거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례대표제는 한국에 있어서의 선거구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이런 다수 대표 혹은 소선거구로 인하여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지역주의의 문제들도 심화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비례대표의 비율들을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2018년도에 국회에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비례대표제를 늘리기 위하여서 현재 한 6분의 1 정도 되어 있는 것을 3분의 1 정도까지 비례대표를 늘리자라고 하는 이런 이 제도들을 도입을 하기 위한 개혁 논의들이 진행이 되어졌고, 부분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례대표가 형식화되어져서 실패하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에는 도입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능 대표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직업적으로 다양한 이 사회 단체들의 이익들을 반영하기 위하여서 지방의회에 대표들을 두는 제도인데, 그다음 우리가 이 선거제도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 선거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당제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기 당에서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통하여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후보자의 지명제라든지 후보자 추천 제도를 통하여서 정당의 이러한 정강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 제도는 95년도에 처음으로 광역의회 선거와 단체장 선거에 도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이러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라기보다는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그러한 생활 관련되어져 있는 이 정책들이
것들이기 때문에 정당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2006년도에 제4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서 기초의원에도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제도를 30여 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이러한 정당 공천제 폐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지방의 문제들을 지방선거와 지방정치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선출을 하는 제도여야 되는데, 중앙정치에 대한 그러한 중간평가의 의미로 지방선거들이 진행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현상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정당들 간의 그러한 극단적인 대립이라든지 정책 문제에 대한 양극화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당에 대한 불신 혹은 정당 무용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방정치 혹은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이러한 이 정당으로 인하여서 지역주의 선거라든지 또 정당의 지역 패권주의라든지 기득 세력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지방에 있어서의 지방자치가 지방의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이 구조가 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 하는 주장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방에 있어서의 생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방 이런 선거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크게 61년부터 해서 91년까지 한 30년 동안 지방선거의 중단기가 있었는데, 그 앞과 뒤를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있어서에는 1대, 2대, 3대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중단기 이후에 있어서는 1기, 2기, 3기 이렇게 하여서 현재는 지방선거로서는 9기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보면 8대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들을 먼저 한번 크게 이해를 하면서 이 지방선거의 역사 혹은 전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952년도에 1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시읍면에 있어서의 의원들을 직접 선거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고, 시읍면에 있어서의 장들을 의회에서 선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 단 이때 도지사는 중앙이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구조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시에 있어서는 지방의 정치에 있어서의 권력 구조에 주민들이 상당한 지금보다는 매우 높은 그러한 통제력,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 단 광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그런 이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56년도에 제2대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입장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력을 혹은 영향력들을 더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의원과 단체장이 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직선제로 전환한다 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3대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이 공화국에 들어와서 한 해에 4번의 이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이 여당인 민주당보다는 무소속 당선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름에 실시했던 민의원, 참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승을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그 실정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굉장히 급변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지방자치를 부활한 이유인 91년도에 제1기 지방선거를 보면 3월 달에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를 했고 6월 달에 시도 광역의회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초의회 선거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2기 지방선거인 95년도에 있어서는 선거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서 모든 지방선거를 같은 날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의원과 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 주기와 인연격차로 조정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지방의 정치, 지방의 권력 구조와 관련하여서 볼 때 지방 문제를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이 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개념들이 이런 선거를 언제 실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하여서도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제3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지역색의 병폐가 16개 광역시도에서 다 나타났다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제4기인 2002년도 부분을 보면 2006년도에 제5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약들을 검증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시민사회의 그러한 지방정치에 대한 영향력들을 확대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또 하나 이 지방의원의 유급화라든지 기초의원은 3천, 광역의원은 5천 정도 연봉 유급화를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 공천을 실시한다라고 했던 거죠. 결국 이 2006년에 있어서의 지방에 있어서의 의회의 대표성과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 이때 기초의회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그런 통로를 마련했다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6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2014년 제7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통합청주시에 대한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8년 제8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제9기 지방선거 2022년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 바로 이때는 또 대통령 선거 중앙정부에 있어서 3월 달에 있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는 사전투표율이 20.62%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방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한국의 지방정치와 또 권력 구조와 관련하여서 지방선거의 특징을 하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나 지역 발전을 해결하기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을 하는 제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정치에 대한 중간평가라든지 중앙정당의 공천권의 예속이 되어가지고 지방인재로서의 자율성과 리더십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정치,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하나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고 선진국들의 이런 지방 제도들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문제들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자치분권적인 제도 혹은 헌법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문제, 오늘날 인구 소멸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들, 또 지역의 발전 문제들, 지역의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현재는 중앙정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자치 리더십을 가진 인재들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 정당제도로 개혁이 되어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단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관료제가 중심이 된 거버먼트가 아니라 지방의회, 지역 거점대학, 지역언론, 지역시민단체, 또 주민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단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기 공론형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민사회 영역의 문화, 철학, 가치관이 혁신되어야 된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 자치분권 대학에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한 줄로 오늘의 강의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지방정부가 현재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되어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역량과 헌법적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강의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